거듭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8년 4월 17일 고품격 부동산 방송 부동산 별별 수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를 다루는 부동산 별별 이슈 시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함께해 주실 강소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아싸. 네. 자,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크게 네 가지 정도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은 가슴 아픈 소식이 하나 들리고 있습니다. 일단 480억에 여의도 오피스텔을 62채 가지고 계셨던 분이 경매로 지금 거의 다 날아간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네. 뭐 일단은 여의도 오피스텔 62채면은 굉장히 많은데 어쩌다가 이렇게 안 좋은 일을. 그리고 이 오피스텔이 네. 그냥 싼 오피스텔이 아니라 되게 고급 오피스텔, 비싼 오피스텔이었거든요. 사실 저도 되게 모양도 되게 신기하게 생겼고 여의도에 또 건물이 그렇게 막 많이 새로 지어지는 도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래 여의도가. 그렇죠. 그래서 지어질 때 와, 저 건물도 되게 신기하고 비싸다. 네네. 뭐 이제 그런 느낌 정도가 있었는데 네. 기사를 보고 사실 좀 마음이 아팠어요. 대체 근데 어디서 근데 이런 기사는 어떻게 발굴했는지도 모르겠어. 아니 근데 62채나 샀는데 예, 이게 예. 경매에 들어갈 때까지 뭐 이렇게 조치를 안 했나요? 이게 보니까 되게 안 좋을 때 네. 시행사가 네. 못 팔고 비싸가지고 안 팔리고 있던 오피스텔들을 조금 할인해 준다는 조건으로 해서 좀 대출 이빠이 껴가지고 전문 용어 이빠이 껴서 좀 이렇게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소유자분께서는 세를 어느 정도 놓으면 네. 충분히 대출 이자를 내고도 돌아갈 수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서 물건을 한꺼번에 근데 세가 안 빠졌나요, 그러면? 건물의 절반을 이런 식으로 시행사가 갖고 있던 물량의 네. 절반을 떠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되게 나름 기회다. 싸게 받을 수 있으니까 네네. 기회라고 생각하고 받으신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월세가 안 맞춰졌나요? 월세가 네. 뭐 기사에서는 보면 한 네. 450 정도는 월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임대료 고정도 책정을 해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 실제로 뭐 시장 입주 물량들 쏟아지고 할 때는 뭐 임대료가 그만큼 시세가 갖춰지지 않았고 그러면서 이제 임차인을 제대로 못 구해서 네. 보면 우여곡절이 기사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네. 예, 임대료 부분을 제대로 받지 못해 결과적으로는 뭐 다 대출금. 근데 이분 원래 사실 때 네. 돈 안 들이고 사신 거 아니었어요? 대출로만 다 사신 거 아니었나요? 그거는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기사를 보면은 예. 대출을 400억 넘게 받아서 예. 네, 보증금이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 회사에서 또 8억 빌려주고 뭐 예, 그래가지고 뭐 돈 안 들이고 산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봐야겠죠. 세부적으로는 아무리 그래도 자기 자본금이 아예 없이 그렇게 대출이 떠안겨지나? 만약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그런 식으로 대출이 넘어갈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진짜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은 또 하나 좀 살짝 팁이라고 하면 팁인데 부동산 분양을 할 때 시행사가 대출을 일으킨 다음에 그 다음에 명의를 넘기고요. 네. 그리고 담보 제공자의 명의로 해서 명의만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네. 예. 차주는 매도인이 맞아요, 되는 맞아요, 거고. 맞아요, 예. 맞아요. 네, 그래서 매도자가 대출을 받았지만 이자는 매수자가 납부하는 거죠. 담보 제공자가 되니까. 담보 제공자가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 작업 많이 하거든요. 대출 풀로 땡길 때.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지금 넘어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네, 그렇게 넘어간 것 같은데. 참고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뭐냐면 분양을 할 때 450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건데 실제는 250만 원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물량이 쏟아지고 또 뭐 2010년이면 경기도 그렇게 좋았던 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임대료를 되게 좀 이렇게 제대로 임대 시장 판단 자체를 정확하게 못한 부분이 패착이 아닌가. 네. 또 입주 물량들 많이 나오는데 또 여의도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제 여의도 오피스 공실 이런 것도 고려하면서 봐야 되는데 이제
말 그대로 그 물량을 받아주면서 임대 물량도 물량이 쏟아지게 되면 결국은 시간을 둬가면서 이제 풀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걸 혼자서 건물의 절반을 혼자서 오롯이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한 번 임대료를 하나라도 뭐냐 임대료를 뭐 싸게 놓게 되면 그렇죠. 다른 임차인과의 또 그냥 계속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임대료를 고수했던 것 같은데 또 그 기사 내용에 보면 그 지역에 정통하지 못한 뭐 여의도 오피스 사실 여의도 오피스 시장은 좀 어떻게 보면 특수한 시장인데 뭐 경기도에 있는 어디 뭐 용인에 있는 부동산 업자 뭐 어디 외부에 있는 중개업자가 자기가 놔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속 중개 개념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제대로 임대를 놓지 못한 부분도 패착인 것 같고 네, 사실 이 기사를 읽어보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여기서는 오피스텔이 하나의 사례지만 네네. 사실 상가 쪽에서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분양 상가라든가 신규 분양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임대료 추정을 분양하는 쪽이라든가 너무 느슨하게 이렇게 낙관적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렇죠. 예, 만약에 그렇게 받으려고 돈 제대로 나는 임대료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적어도 몇 달은 공실로 비우더라도 버틸 수 있는 배짱. 사실 배짱보다 중요한 게 캐시플로우예요. 그쵸. 돈으로 막으면서 이게 물량이 쏟아지면 항상 임대료는 초기 입주장 초기에는 빠지고 한 몇 달 지나고 나면 다시 이제 시세가 정상가 올라가죠. 회복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 없이 조금 무모하게 던진 게 지금도 보니까 적정 임대료 시세가 35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네네. 이미 그러니까 임대료 판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분양가에 대한 판단도 좀 그르치고 가지 않았나 생각돼요. 맞아요. 그래서 뭐 오피스텔이든 상가든 분양을 받을 때 이제 뭐 월세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거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분양 얘기 나왔으니까 뭐 3년간 확정 임대 수익 보장 뭐 이런 것들 그런 완전 믿으면 안 되죠. 완전 안 되나요? 완전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왜 안 되죠? 그 임대료를 얼마 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같은 거는 보통 그 임대료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100만 원 뭐 수익률 몇 퍼센트 몇 년 보장하면 한 달에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임대료가 100만 원이라고 하면 1년이면 1,200이고 3년 해봐야 3,600만 원이잖아요. 사실 그 금액이 분양가에 붙어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상품이 좋으면 확정 임대료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도 줄 서서 받아가죠. 그래서 요새 그 대기업에서 지은 브랜드 상가들 이런 것도 인기가 굉장히 좋다 그러더라고 사실. 어떤 이유 때문에요? 상권이 일단 크게 형성이 돼 있고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고 그래서 관심들이 최근에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어디라고 말은 못 하겠고. 그래요? 근데 결국 상가든 오피스텔이든 이런 말 그대로 월세를 부담하는 임차인들이 들어오는 그런 상품 같은 경우는 임대료 부분을 잘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고 맞아요. 낙관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거 사실 그런 상가를 안 받아도 먹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가가 아니면 안 돼 이런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익형 부동산은 이거 아니면 안 돼라는 게 없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내 손에 맞는 거를 들어가는 게 맞다.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상가가. 제가 이 글의 이 기사의 댓글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이 기사의 댓글인가 아니면 다른 기사 비슷한 기사의 댓글 중에 봤던 기억나는 게 뭐냐면 다른 기사네요. 상가 투자를 신규 입주 상가 같은 경우를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 내가 아는 사람은 상가 초기 상가 들어가 가지고 월세 잘 받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분양 상가 받아도 괜찮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신 댓글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몇몇 사례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몇몇 사례는 그럴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의 성공한 사례로 갈 수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는 있는데 경험적으로 보면 초기에는 어쨌거나 임대를 맞추기는 해요. 또는 선임대해가지고 맞춰놓고 분양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이게 상권이라고 하는 게 또는 임대료 시세라고 하는 게 항상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또 2년 뒤에 봐야 되고 3년 뒤에 봐야 되고 주변에 얼마나 경쟁 건물들이 들어서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항상 이게 참 쉽지 이제 않아요. 예. 이게 임대료를 예상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네. 전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웬 특히 어렵죠. 신도시예요. 아무것도 없어. 거의 뭐 네. 택지개발지구의 중심 상권이라 그래서 이제 땅에다가 그림 그려놓고 네. 이제 막 올라가고 있는데 과연 저게 완성이 되면 얼마를 임대를 받을 수 있을까? 주변에 비교할 수 있는 게 그런 거 임대료가 잘하는 없는데. 강사분 있어요. 그런 거 잘 그래요? 연구해가지고 네. 유의미한 데이터들을 만들어서 음.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도 계시고 저도 사실 그 수업 받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나름 의미 있는 부분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그러한 어려움을 또 통계적으로 또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 해놨군요. 상가는 투자는 어렵기 때문에 그냥 안 보는 게 맞다 쪽이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파서 어떤 해법들 이런 데는 이렇게 접근하면 좋다라는 해법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또 선생님도 있고 투자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도움을 받아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투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네. 자, 일단은 상가를 분양받을 때 수익형 부동산을 분양받을 때는 이렇게 분양하는 쪽에서 제시해주는 어떤 환상 뭐 이런 것들을 한 번쯤 꼼꼼히 점검해보고 한마디로 낙관하지 말라. 낙관하지 임대료를 말라. 낙관하지 말라. 예.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올바른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 잠깐만, 여기 얘기 전에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네. 지금 이제 경매로 막 나오고 또 나온다고 하는 지금 얘긴데 네. 이걸 낙찰을 좀 받으면 어떨까요? 그거는 이제 낙찰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적정 임대가를 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받으면 되겠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이 지금 경매로 넘어가게 되신 분한테는 참 안타까운 사실인데 누군가는 또 낙찰을 받아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죠? 네. 그 경매하시는 분 얘기는 그러더라고요. 네. 경매 매수를 주로 하러 다니는 아는 형님이 있는데 네. 나는 매도자한테는 최고로 고마운 사람이다. 왜? 내가 가장 높은 금액을 써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채무를 가장 많이 덜 수 있는 거다. 나보다 밑에 쓴 말 그대로 낙찰받지 못한 사람들은 나보다 나쁜 놈이다. 그런 논리로서 자기는 최고가 매수 신청인이기 때문에 매도인을 가장 위하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사실 네, 맞는 말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반박을 할 수가 없었어. 그렇죠. 네. 네. 자, 그래서 누군가의 불행이 나에게는 행복이다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누군가의 불행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일련의 행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그런 부분도 맞는 것 같습니다.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네. 이것도 좀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일단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네. 입주한 지 무려 1년 8개월이나 지났는데 커뮤니티 시설을 이제서야 개방하겠다. 작년에 이슈가 많았죠. 이게 커뮤니티 시설 개방 안 한다 그래서 네. 서초구청에서 과태료 부과하겠다.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 부과하겠다. 네. 그러면서 말이 많았었죠. 과태료가 아니라 이행강제금. 네. 불법 건축물 등재하고. 그러니까. 네. 근데 이게 갑자기 아니 근데 커뮤니티를 외부에 개방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아니죠. 네. 근데 왜 개방을 안 하면 또 뭐 돈 내래요? 왜? 이게 보니까 박원순 시장이 한강변 관리 계획 내면서 네. 한강 라인에 아파트 지을 때 네네. 뭔가 옵션을 건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건축 허가 받고 할 때 특별 건축구역 지정을 하면서 네. 이제 특별 건축구역 지정하면서 원래 이제 층고도 뭐 38층까지 일단 아파트도 38층까지 최고 높이를 높여주고 네. 그다음 층간 높이도 좀 높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좀 혜택을 줬대요. 혜택을 주는 대신에 니네도 뭔가 내놔라. 그게 이제 커뮤니티였나 봐요. 아파트 안에 있는 커뮤니티를 외부에도 좀 개방을 해라. 이제 그런 조건으로 뭔가 어떤 허가를 내줬었나 봐요. 네. 근데 이제 입주하고 나서 허가를 받을 때는 받을 때고 짓고 나서 이제 개방을 안 한 거죠. 이제 개방을 안 했다라기보다는 뭐 기사 내용에서 보면 개방하는 조건, 그러니까 외부에서 입주민 커뮤니티를 이용할 때 내는 비용을 얼마를 낼 거냐, 이제 이런 부분을 서초구랑 협의를 해서 정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정해지지 않으니 이 아파트 입주민들이 원하는 수준이랑 서초구에서 생각하고 있는 납득할 만한 금액이랑 이게 안 맞으니까 개방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 결국은 입주민은 예를 들어 뭐 한 달에 2만 원 내라. 근데 외부인은 20만 원 내라. 뭐 이런 거죠. 뭐 이제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네. 근데 뭐
뭐 그 어느 정도 금액 차이까지인지는 뭐 그게 내부인들은 얼마 정도 내는지 이런 부분까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처음에 제시됐던 금액이 생각보다 좀 높긴 하더라고요. 예, 그래요? 예, 네. 높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서초구에서 그 금액대로 외부에 개방한다는 거는 실제로 그 돈 주고 누가 쓰겠냐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외부인들한테 얼마 정도 뭐 전국 팔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서 쓰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그렇죠. 용량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네네. 그 숫자 등록할 인원 수 제한. 있는 인원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이제 기준들이 이제까지는 없었다 보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요번에 이제 기준이 하나 서초구에서 서초구랑 협의를 해서 이제 기준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대로 개방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제 운용이 되겠죠. 근데 일단은 그것도 서울시의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네요. 어때 뭐 서초구. 사우나도 있고 예. 뭐 여러 가지 좋은 커뮤니티 시설들 가지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뭐 단지 안에 있는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외부인들과 함께 네. 같이 어울려서 쓰는 거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저는 뭐 그거는 사실 아파트 주민들 입장에서는 네. 되게 불쾌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 예, 그래요? 예. 왜 또? 왜냐하면 우리 거 우리가 관리비 내고 하는 우리 거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다만 이제 지을 때 네. 혜택을 받아서 이득을 받기 때문에 그 조건으로 한 거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예, 뭐 좋은 뭐 서울시 입장에서는 윈윈할 수 있는 서울시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입주민들의 입주민들의 시설들을 공공이랑 같이 공유하게끔 하자라는 식으로 자꾸 서울시가 뭔가를 얽거든요. 네. 예를 들자면 리모델링 같은 경우도 보면 네. 이제 면적을 넓히는 형태, 뭐 수평 중층형 리모델링이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이제 그 입주민 주차장이라든가 네. 뭐 이런 공간들, 공원이라든가 이런 공간들을 외부에 개방하게끔 하면 인센티브를 더 주는 형태로 해서 네.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런 과정 중에 하나다. 예. 그 가면 갈수록 그 지자체가 똑똑해지는 것 같아요. 공짜로 공짜로 인허가권을 가지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인허가권을 가지고 사실 근데 그게 이제 서울시가 이 우리나라 땅이 국공유지가 너무 많고 이런 주택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국가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하면야 네. 나라가 나라 땅에다 뭐 하면 되겠지만 사실 사유지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밖에 민간 결국 그 쓰는 사람들은 서울 시민들이 쓰는 거고 서초 구민들이 사실 그 공간들을 가서 쓸 거 아니에요. 저 용산 구민이 서초구 가서 그 입주민 커뮤니티에서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뭐 나쁘지 않은 방향인 것 같긴 하네요. 큰 공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그럴 수 있는 것 같고 사실 이 이슈가 되게 저는 좀 눈여겨봤으면 싶은 게 어떤 하나의 기준이 만들어졌다는 데에서도 되게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사실 이제 신반포 1차 아파트 재건축인데 서쪽으로 보면 반포 1, 2 사주구가 이제 재건축을 할 거고 동쪽으로 보면 그러니까 한신 3차, 신반포 3차랑 경남 아파트, 뭐 우정 에쉐르 이렇게 통합 재건축하거든요. 여기들도 다 이 아파트처럼 이 특별 건축구역 지적을 받아서 좀 인센티브를 받아서 이런 식으로 입주민 커뮤니티 시설을 외부에 개방하게끔 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아크로 리버파크의 사례가 주변에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들 또는 뭐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비슷한 사례가 나온다고 하면 네. 어떤 사례로서 되게 일단은 그럼 이제 생각해봐야 되겠네. 지금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층고를 30cm 더 높이 올리게 해줬고요. 그다음에 최고 층수를 38층으로 해서 좀 기준을 풀어줬다고 하고. 몇 개 층 올라온 것 같아요. 네네. 거기다 전용 출구를 별도로 네. 만들게끔 이렇게 그렇게 하고 하니까 해줬다.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출구가 일반인들이 필요한 별도의 출구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재건축을 할 때 이런 인센티브를 받고 하는 게 이익인지 아니면 우리 거를 지키는 게 이익인지. 그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폐단이 나오거나 좋다 나쁘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앞으로 사업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다니는 게 불편하지 않다 보면은 안 가게 되니까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네. 왠지 좀 불편을 줄 것 같아요. 결국 만들어놔도 거의 외부인들이 쓰기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게요. 개인적으로는 뭐 저도 그럴 것 예, 같아요.
거의 남의 아파트 한복판에 들어가서 쓰려는 사람이 얼마 이게 아파트도 뭐 1, 200세대짜리 쬐끄만 거야 뭐 옆에 가게인데 네. 엄청 큰나 지금 그걸 가기 위해서 우리 동네 피트니스 가는 것보다도 한참 먼데 그거를 일부러 가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또 상징적인 의미로서 외부 사용자들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출입이 또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뭐 담장도 헐고 네 같이 이렇게 나눠서 살고 뭐 이렇게 하시는 거 더불어 사는 사회를 생각한다면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입주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또 구청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옆에서 바라보는 시각들이 각각 차이가 있겠지만 아무쪼록 많은 사람들이 좋은 혜택들을 같이 나눠서 공유할 수 있다면 그거는 뭐 좋은 것 같아요. 다만 바람직한 방향을 네.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